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딸을 시집 보낸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우리 딸은요, 자라면서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저에게 늘 기쁨만 주던 그런 아이였어요. 속은 또 어찌나 깊은지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사랑스러운 존재, 그게 바로 우리 딸입니다. 사실 딸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3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아주버님과 형님이 낳은 조카입니다. 두 분을 하루아침에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그 장례식장에서 조카를 키우기로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이후로 조카는 우리 부부의 딸로 자랐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우리 딸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아있는 저와 남편에게 진심을 다해 인사를 건네던 딸과 사위,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희주야, 엄마 아빠의 딸로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결혼해서도 네 뒤에는 항상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자. 축하해 우리 딸. 혹여 화장이 번지진 않을까 딸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있자니 먼저 떠난 형님과 아주버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제가 두 분을 처음 만난 건 13살 무렵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집엔 늘 엄마 아빠가 다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두 분은 얼굴만 마주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들처럼 달려들었어요. 제가 있든 말든 듣든 말든 서로를 핥히는 말을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작아졌어요. 부모님에게 제 존재가 버릴 수 없는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항상 숨죽이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피고 부모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당연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TV 속에 나오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꾸며낸 것처럼 무척이나 낯설었고, 손을 내밀어도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저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살았던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고작 13살이었죠. 어린 제 마음은 항상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도 아빠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대로 버림받는 건 아닐까 무서웠어요. 제 예상과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 누구도 저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저를 떠넘기고 싶은 마음에 난감하다는 듯, 귀찮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두 분의 눈빛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는 결국 친할머니 집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저를 반기진 않았지만 달리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책임감으로 저를 맡게 되셨죠. 할머니는 저를 보며 말이 없고 뚱한 게 꼭 엄마를 닮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티를 내셨고 제 앞에서 대놓고 종종 엄마 욕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엄마에 대해 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엄마 욕을 하는 것을 듣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할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할머니 기분을 맞춰드리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심한 성격이었던 저는 부모님의 이혼 후 더 움츠러들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제 생각에 대해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 거죠. 할머니 댁에 살게 되면서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도 딱히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없었기에 그런 건 오히려 괜찮았어요. 전학 간 학교에서는 전학생이라는 이유로 처음에는 반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관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꿰뚫기라도 한 건지 반 친구들은 저에게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이곳에서도 저는 외톨이가 되어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은 척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 무렵에는 빨리 어른이 돼서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어요. 예보에도 없던 비가 무자비하게 쏟아졌습니다. 수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먹구름 때문인지 하늘은 어두웠고 비는 종일 내릴 것 같았어요. 우산을 따로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갈 걱정으로 우울했습니다. 1층 중앙 현관으로 나가니 우산을 들고 온 학부모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 손을 잡고 우산을 쓰고 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고, 저를 데리러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어쩐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거의 빠지고 빗속으로 뛰어가려는데, 누군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얘, 우산 없니? 저요? 응, 이리 와, 같이 가자. 자신의 옆에 있는 남자아이에게 우산을 건네주던 사람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아이의 엄마라고 하기에는 젊고, 그렇다고 누나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는 어른이었어요. 제가 우물쭈물하자 제 곁으로 다가와 팔을 내려 제 어깨에 손을 대고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남자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만 해도 그 아이가 제 남편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우산을 쓰고 가는 내내 여자분은 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걸었습니다. 제 어깨에 살짝 닿은 손길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집 근처에 살고 있었네. 집에 가면 누구 계셔? 아니요. 할머니만 계신데 지금 일하러 가셨어요. 그럼 같이 밥 먹고 갈래? 밥 먹고 우산도 빌려줄게.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망설이던 저는 결국 남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백반을 파는 식당이었어요. 1층은 식당, 2층은 가정집으로 된 건물이었죠. 식당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누구냐 묻지도 않고 금방 밥 차려주겠다며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비 때문에 쌀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녹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테이블에 있는 사탕을 집어 입에 넣으며 여전히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 참, 도련님, 자꾸 사탕 먹을 거야? 밥 먹기 전에 자꾸 이러면 사탕 다 버려버린다. 형수님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밥 먹고 먹으면 되잖아요. 도련님? 형수님?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저에게 형님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형은 띠동갑이고 자신은 남편과 10살 차이가 난다고요. 엄마라고 생각했다면 섭섭하다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키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며 농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밥, 국, 반찬 몇 가지. 평소 집에서 할머니랑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밥을 많이 먹지도 않으면서 어쩐 일인지 한 그릇을 모두 비울 정도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조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가 몇 살이니? 우리 정호랑 친구야? 13살이요. 얘는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전학을 왔는데 같은 반이 아니라 잘 몰라요. 부모님은 맞벌이셔? 그게 저는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할머니가 일 때문에 매일 늦으셔서 오늘도 저를 데리러 못 오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학교 끝나면 여기로 와. 우리 정호랑 나이도 같고 친구하면 좋겠다. 얘가 자기 형이랑 형수만 졸졸 따라다녀서 친구가 없거든. 둘이 같이 밥도 먹고 숙제도 하고 할머니 오실 때까지 놀다가 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가족한테도 받지 못한 온기를 생판 남에게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눈치를 워낙 많이 보며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은 모두 진심이구나. 다들 나를 한 명의 아이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에게도 갈 곳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남편과 저는 약속하지 않아도 교문에서 만나 함께 남편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저도 마음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곳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잘 대해주셨지만 형님이 특히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제가 워낙 형님을 좋아하고 따랐기 때문에 형님과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형님은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사회로 독립해서 이 식당에서 처음 일을 하게 됐대요. 갈 곳 없는 형님에게 기꺼이 방 한 칸을 내어주며 숙식까지 해결해 주셨던 시부모님. 그러다 군대에 다녀온 아주버님과 첫눈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됐었고, 오래 식을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죠. 형님은 어린 시절 너무 외롭게 살아서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저에게도 이곳에서 지금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는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날도 남편 가족이 총 출동해서 저를 챙겨줬어요. 제가 졸업을 하는지 입학을 하는지 관심 없는 부모님 대신 일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는 할머니 대신 저를 챙겨준 건 남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꽃다발이라는 것도 이날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할머니에게도 짐 같은 존재라는 느낌 속에서 살던 저에게 남편의 가족은 처음으로 정이 뭔지 온기가 뭔지 알려주었습니다. 제 생일이 되면 따뜻한 미역국은 기본이고 제가 좋아하는 진수성찬의 케이크까지 온 가족이 모여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생일이 이렇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제 존재 자체만으로 축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라는 사람은 차라리 없었어야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남편의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저도 점점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오랜만에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아예 소식이 끊겼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고 할머니만 간간히 아빠와 통화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핏줄이라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걸까? 어렴풋한 희망에 마음이 들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예상을 전부 비껴갔습니다. 아빠는 할머니에게 새 가정을 꾸리게 됐다고 이제는 정말 잘 살아볼 테니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잘 책임져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어떻게든 독립시켜서 살게 하겠다고요. 대체 무슨 기대를 했던 걸까요? 남편 가족과 지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희망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나 봅니다. 그날 우울했던 제 마음을 알고 남편이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비밀이 없는 단짝 친구였던 남편에게 아빠가 왔었던 일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아빠는 떠나도 자신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가족 모두 제 곁에 있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말뿐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으니 소식 끊긴 엄마도 결혼한 아빠도 독립해서 혼자 살아야 할 미래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덕분에 저는 예전처럼 혼자 땅굴을 파지도 밑도 끝도 없이 비관을 하지도 않게 되었어요. 형님과 아주머니도 저를 친동생처럼 돌봐주셨어요. 저는 두 분이 참 좋았습니다. 두 분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천사 같은 부부에게 아이만 있으면 좋으련만 결혼하고 한참이 지나도록 두 분 사이에선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제 생일이 되면 소원으로 두 분에게 예쁜 아이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두 분은 저와 남편이 자식이라고 우리가 얼른 자라야 아이가 생긴다고 농담으로 넘기셨지만 형님이 얼마나 아이를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가끔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와 남편은 고3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내내 붙어 다녔어요. 제가 남편 집에서 밥을 먹은 것도 햇수로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혼자보다 둘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둘이 아닌 혼자의 모습을 상상하기 더 어려울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도 같은 곳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인진 모르겠지만 둘 다 공부에는 크게 재능도 흥미도 없어서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전문대에 가기로 했어요.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교 합격을 기다리며 이제 곧 성인이 된다는 사실에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에게 얘기한 대로 저는 곧 독립을 해야 했지만 아무렴 상관없었어요. 제 옆에는 남편도 남편의 가족들도 있으니까요. 그날은 시내에 들러 이것저것 필요한 걸 사고 조금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왜 이제 왔냐며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일 끝나고 돌아오시다가 빙판길에 심하게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하필 머리를 다친 게 문제였어요. 할머니 가방에 있는 수첩을 꺼내 아빠의 전화번호를 찾았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라 그런지 통화 연결음 소리에 맞춰 심장이 요동쳤어요. 여보세요? 저 희주예요. 네가 갑자기 무슨 일로? 목소리에서도 느껴지는 난감함과 당황스러움. 저는 아빠에게 할머니의 상황을 이야기했고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아빠는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곧바로 수술을 받고 입원했지만 몇 주 사이에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남편의 식구들이 돌아가며 저를 챙겼어요. 아빠는 저를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면서도 묘하게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장례식 시작부터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할머니와 각별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7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정이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런 슬픔의 감정은 처음이라서 무서웠는데 형님이 옆에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빠는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냐고 물었어요. 이제 성인이니까 혼자 지낼 수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말이 꼭 자신이 새로 꾸린 가정에 제가 있을 곳은 없다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아빠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알아서 잘 살 테니 대학 학비까지만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하라고, 할머니 집도 저에게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마지막 남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뭐가 이렇게 쉬운지 너무 깔끔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와 제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봤던 형님은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희주야, 괜찮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랑 같이 살면 돼. 가족이 꼭 핏줄로 이어져야만 가족이 아니야. 네 가족은 우리야. 알지? 저 괜찮아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울고 괴로워했을 텐데 이젠 언니도 있고 정호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다 제 편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로요. 괜찮다는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물론 함께 있던 할머니가 떠난 상실감에 한동안 슬프고 괴로웠지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상처는 금방 아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옆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대학 합격 발표가 나던 날 남편은 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남편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저는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남편의 가족이 좋기도 했어요. 저도 형님처럼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대학 다른 과에 다니면서 우리는 제법 풋풋한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한 학기만 마치고 곧장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 사이 졸업을 했고 피부 미용을 전공해서 취업도 그쪽으로 하게 됐어요. 남편이 없는 동안에도 저는 늘 식당에 가서 남편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제대를 했고 곧장 복학해서 서둘러 졸업을 했어요. 제대 후 바로 결혼하고 싶다는 남편에게 제가 학교는 졸업해야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저와 남편도 형님과 아주버님처럼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과 가족이 되고 제 마음은 더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가족들은 저를 더욱 아껴주었고 집안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칭을 바꾸는 것이 어색해서 적응하느라 애 좀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그토록 바랐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거든요. 가족들은 제가 복덩이라고 저랑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겼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누구보다 마음고생했을 형님이 좋아하던 그 얼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저와 남편은 제가 원래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집보다 시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달마다 배가 불러오는 형님 대신 틈날 때마다 식당 일을 도우며 예쁜 조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님은 무사히 출산을 했어요. 조카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쏙 빼닮은 예쁜 공주였습니다. 집안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 더없이 행복했어요. 식구들 모두 육아 도우미를 자처하며 형님과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제 팔뚝만한 존재가 꼬물거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척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고 어여쁜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수록 우리 부모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형님이 낳은 이 소중한 아기에게 저도 사랑을 쏟아붓겠다고요. 모두가 조카를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 남편은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어찌나 회식이 많은지 사회생활 한다는 핑계로 항상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즐겁게 마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술만 마시고 오면 항상 피곤하다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슬슬 걱정되더라고요. 그런 날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밤마다 깨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기도 하고 밥만 먹으면 병든 닭처럼 졸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자도 피곤이 안 풀려. 무슨 회사가 회식을 5일 내내 해? 술 좀 적당히 마시면 좀 좋아? 이게 다 사회생활이지 뭐. 근데 출출하지 않아? 응?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배부르다고 해놓고 벌써? 남편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이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술 때문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뇨병 초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약을 먹으며 관리를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먹어도 되는 것, 안 되는 것, 평소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남편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만은 피해갈 줄 알았는데 결국 걸리고 말았다면서요. 시댁 식구들 반응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기어이 올 게 오고 말았다면서 지금부터 관리 잘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식단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지면서 끼니는 거의 시댁에서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귀여운 조카를 보는 것이 정말 큰 힐링이었어요. 아직 아빠, 엄마, 작은아빠, 작은엄마의 개념이 없는 조카는 저와 남편에게도 엄마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작은 입으로 저를 향해 엄마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도 빨리 예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건강을 더 철저하게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덧 조카는 3살이 되었습니다. 말이 빨리 트일 때부터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본 조카는 또래 아이보다 훨씬 발달이 빠른 것 같았어요. 특히 말귀를 정말 잘 알아들어서 가져다 달라는 것도 척척 가져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온 식구들이 우리 아가는 영재가 분명하다며 한마디씩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는 형님과 아주버님을 닮아 성격이 워낙 순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돌보는 것도 수월했어요. 덕분에 두 분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렵지 않게 아이를 볼 수 있었죠. 아이를 낳고 오래 자리를 비운 적이 없던 형님과 아주버님이 정말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지방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가신다고 하루만 아이를 돌봐달라고 했을 때도 크게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비운 형님과 아주버님 대신 남편이 시부모님을 도와 식당 일을 하기로 했고, 저는 조카를 독차지하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놀이를 수십 번 반복하고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행동에도 매번 다른 반응을 보이는 조카의 모습이 마냥 귀여웠습니다. 조카보다 제가 더 신나서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없는데도 기특하게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노는 조카가 마냥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깨우는 조카의 손길에 눈을 떴어요. 형님이 미리 준비해둔 아침을 챙겨 먹이고 조금 놀아주고 씻기고 났더니 점심시간이 훌쩍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카의 머리를 말려주며 TV 뉴스를 보는데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유심히 보는데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크게 났다는 내용이었어요. TV에서는 헬기로 찍은 사고 영상이 송출되고 있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처참해 보였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도 집으로 오고 있을 텐데 별일 없을 거라는 걸 알지만 괜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전화벨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 남편이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수화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어요. 경찰은 형님과 아주버님이 제가 보고 있던 TV 속 추돌 사고의 피해자라고 말했고,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근처 큰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는 말에 우리 가족은 모두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차 안에는 조카의 말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입을 떼지 못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형님과 아주버님의 모습은 처참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형님, 아주버님 얼마나 아팠을까? 눈 감는 순간까지 딸 걱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기가 없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확인하고 시어머니는 끝내 쓰러지고 마셨어요. 아버님도 충격에 쓰러지기 직전이었지만 겨우 버티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장례를 도맡아 치르는 동안 조카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 뭘 하는 곳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제 옆에 딱 붙어 인형놀이를 하다가 어느새 제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님과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언니, 그때 나한테 우산은 왜 씌워줬어요? 그냥 가도 됐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피할 수도 없이 비가 쏟아지는데 작은 네가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는 모습이 꼭 옛날의 내 모습 같았어. 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 그때처럼 갑자기 비가 오면 나는 꼼짝없이 비를 맞아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차갑고 서러웠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산을 씌워줬던 것 같아. 나도 늘 바랐거든. 나에게 우산을 씌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랑 함께 지내면서 활짝 웃는 네 모습을 보는 게 참 좋아. 그게 다야. 저를 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어주었던 형님의 모습이 떠올라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형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사무쳤어요. 힘든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형님과 아주버님은 형제 그 이상의 존재였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장례식 내내 빨갛게 부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필요한 시부모님 대신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 떠들다가 잠든 조카를 방에 눕혀놓고 살피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못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저는 며칠 동안 생각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희주 우리가 키우자. 뭐, 진짜야? 응, 형님이랑 아주버님 보내면서 생각한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가게 일도 바쁘고 연세도 있으신데 희주 키우는 거 쉽지 않으실 거야. 그게 아니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희주 잘 키워보자. 여보, 고마워. 사실 나도 내가 키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당신한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말 못했어. 근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정호, 진짜 바보네. 나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내가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거 갚으려면 아직 한참 모자라지만 희주 잘 키우는 걸로 갚아나가자. 우리 딸처럼 정말 잘 키우자. 우리 희주 절대 외롭지 않게 부모 사랑 느낄 수 있게 우리가 잘하자. 제 말에 남편은 장례식장에서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찌나 서럽게 울던지 저까지 참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부모님에게도 우리 부부의 뜻을 말씀드렸고 두 분은 고맙다며 힘 닿는 데까지 본인들도 도울 테니 함께 잘 이겨내보자며 말씀하셨어요. 항상 따뜻하게 웃던 시부모님의 미소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지만 우리가 더 노력해서 잘 사는 것만이 먼저 떠난 형님과 아주버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조카는 제 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모님과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합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쩐지 하늘에서 형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남편과의 상의 끝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어린 딸을 돌봐야 했기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까지 생기는 바람에 곧바로 퇴사를 하고 딸의 육아를 전담했습니다. 딸은 형님과 아주버님의 사진을 볼 때면 아빠, 엄마 하고 외쳤지만 곧장 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오곤 했어요. 언젠가 딸이 자라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 설명해줘야겠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게 하고 싶었어요. 저는 태교도 딸과 함께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동네를 산책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가장 평온한 태교였습니다. 그렇게 뱃속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고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 왔을 때 엄마 하며 저를 꼭 안아주는 딸 때문에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린 것이 제가 입원했던 며칠 동안 저를 계속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마음이 아려왔어요. 당시에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따로 없어서 저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먹을 미역국을 끓여대느라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신경 쓰지 않도록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잘 먹고 잘 쉬면서 금방 회복을 했습니다. 딸은 아들이 신기한지 내 동생 이쁘다며 옆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따스해지는 걸 느꼈어요. 출산 후 한동안 육아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요. 형님이 딸을 키우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키웠던 게 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들의 돌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저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아서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동료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외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별거 아닌 외출인데 괜히 기분이 들떴어요. 마침 식당이 쉬는 날이라 남편이 딸을 돌보기로 해서 저도 마음 편하게 다녀오기로 했죠. 전날 늦게까지 식당 청소를 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침에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고 저를 배웅했어요. 여보, 다시 잠들면 안 돼. 이따 희주밥 잘 챙겨주고 당신도 잘 챙겨 먹어. 귀찮다고 걸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알겠어. 걱정하지 마.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희주 밥은 당신보다 더 잘 챙겨 먹일 테니까 걱정 말고. 알겠어. 저녁 전에 올 거니까 그때까지 희주랑 재밌게 놀고 있어. 희주야, 엄마 갔다 올게. 저녁에 희주 좋아하는 거 먹자. 남편에게 안겨있는 딸에게 뽀뽀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육아에 살림에
놀러 나가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 괜히 기분이 들떴어요. 동료와는 퇴사 이후 처음 만났는데도 어제 만난 것처럼 즐거웠어요. 육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동료와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따라 아들도 얌전하게 잘 놀아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제 눈앞에 뜻밖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딸을 끌어안고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가 진이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순간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희주 울어? 왜 그러고 있어? 제 목소리가 들리자 딸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저는 오는 길에 잠든 아들을 한쪽에 눕혀놓고 곧장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었는지 온몸이 뜨끈했어요. 혹시 내가 없는 사이 어디가 아프기라도 했던 걸까? 괜히 나갔나 싶어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남편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죽을 뻔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희주는 왜 이렇게 울었어? 그게 당신 나가고 희주랑 한참 놀아줬거든. 배고프다고 해서 밥 챙겨주는데 내가 계속 졸린 거야. 나는 대충 먹고 희주랑 병원놀이 한다고 누워있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낮잠을 자버린 거지. 그 뒤에 이어진 말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와 놀다가 완전히 잠들어 버렸던 남편. 당뇨가 있었던 남편은 요 며칠 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태였고 식사까지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탓에 잠든 상태에서 저혈당 쇼크가 왔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게 바로 딸이라고요. 희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포도당 알약을 내 입에 넣어줬어. 그래서 겨우 의식 찾았고 애가 너무 울어서 엄마한테 연락한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희주야, 희주가 아빠한테 적어줬어? 제가 포도당 알약이 들어있던 통을 가리키자 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줬냐는 말에 딸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아야 할 때 엄마가 줬어. 아빠 아야 해서 줬어. 엄마가 줬다고? 제 말에 딸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제가 남편에게 포도당 알약을 준 적은 없었어요. 당뇨 진단을 받았던 초반에 가끔 혈당이 떨어졌을 때 먹으라고 챙겨준 적은 있었지만 남편은 약 먹는 것도 식단을 하는 것도 금방 적응해서 문제 없었거든요. 딸을 키우고 난 뒤에는 더더욱 그럴 일이 없었고요. 대체 내가 언제 줬다는 거지? 기억을 되짚는 사이 시어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말씀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희주가 자기 엄마 모습을 기억하나 보다. 네? 형님이요? 응. 희주 애비가 일이 힘들고 잘 못 챙겨 먹고 그럴 때가 많아서 저혈당이 자주 왔거든. 그때마다 큰애가 저 약통에서 약을 줬었어. 저거 기억나지? 희주 엄마가 정호 당뇨 판정 받았을 때 혹시 모르니까 상비해두라고 챙겨준 거. 그거랑 똑같은 통이 집에 있었거든. 자기 아빠 못 일어날 때마다 엄마가 챙겨준 거 보고 희주가 그걸 기억했나 보다. 저 어린 것이 그걸 기억했어. 그걸. 아, 형님.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선명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약통을 챙겨주셨던 형님. 그걸 딸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도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까지 형님과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을 지켜준 것만 같아 눈물이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여보, 당신 살려준 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니? 이렇게 어린 내가 어떻게 그걸 알고 당신을 살렸을까? 희주야 고마워. 아빠 살려줘서. 아빠를 지켜줘서 엄마가 정말 고마워. 형, 형수,
제 말에 남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이 제품에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킨 딸은 천사 같은 얼굴로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깊은 잠에 빠진 아들 옆에 딸을 눕히고 우리 부부는 간만에 형님과 아주버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면서 두 분이 떠나고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곤히 잠든 두 아이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두 아이에게 주겠다고요.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는 딸의 손은 여전히 작았습니다. 이 작은 손으로 어떻게 남편을 구했을까?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정말 형님과 아주버님이 하늘에서까지 지켜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저도 오랜만에 형님과 아주버님 꿈을 꿨어요. 비가 왔던 그날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던 두 분의 미소가 그리워서 꿈에서 깼을 때는 제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자신의 건강에 더 민감하게 신경 쓰게 되었어요. 형님과 형수님이 살게 해준 인생이라며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요. 남들이 보기에는 유난스러울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모습이 슬프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어요. 그 후 우리 가족의 삶은 무탈하게 흘러갔어요. 딸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고 아들도 누나를 졸졸 따라다니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슬슬 제 마음속에도 고민이 생겨났어요. 원래 생각했던 대로 다시 취직을 해야 하는지, 그게 당시에 가장 큰 고민이었죠. 남편에게 이런 제 이야기를 했더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 일을 하고 싶다면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사실 시부모님도 일흔이 가까워지면서 부쩍 식당 일을 힘들어 하시기도 했고 남편이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고민은 끝났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나게 일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시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분명 남편처럼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단을 메뉴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물론 수요가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시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하는 식단이니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저를 지지해줬고 덕분에 저는 메뉴 개발에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를 위해서 메뉴를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몇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가족들의 응원에 힘입어 끝까지 노력한 끝에 정식으로 당뇨인들을 위한 메뉴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신메뉴 출시는 성공적이었어요. 어떻게 입소문이 난 건지 그 메뉴 때문에 식당을 방문하는 손님이 많아질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식당은 전보다 더 많은 손님으로 붐비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당 일에 열중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 아이들 덕분이었어요. 딸과 아들은 둘이 어찌나 우애가 좋던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놀고 잘 자랐습니다. 3살 때 형님과 아주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매년 기일마다 우리 부부와 함께 납골당에 갔던 딸은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희주야, 엄마랑 아빠랑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언제든 같이 오자. 응, 사진으로도 자주 보고 있어서 괜찮아. 그런데 엄마는 계속 내 엄마지? 엄마 아빠는 계속 그대로지? 당연하지. 희주는 엄마 아빠의 딸이기도 해. 희주한테는 엄마랑 아빠가 2명씩이야. 돌아가신 부모님은 희주를 낳아주신 고마운 분들이야. 저와 남편에게 계속 엄마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는 딸의 말에 속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딸은 저와 남편을 부모로 생각하면서 아주 잘 자랐어요. 저와 남편 역시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똘똘하다고 생각했던 딸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이름을 날렸어요. 딸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의사였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남편을 구했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많이 들려줬었는데 그게 영향이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의사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던 딸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의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의대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동안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랐던 아들도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워낙 누나를 따르고 좋아했던 녀석이라 크게 놀라운 일도 아니었죠. 엄마, 나 결심했어. 나도 의대에 갈 거야. 응? 희용이 네가 의대에?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나거든. 물론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나도 누나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할 거야. 진짜야? 맨날 누나한테 공부 그만하고 놀자고 조르더니 아드님이 갑자기 철이 들었네. 누나가 알면 좋아하겠다. 저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내비치고 아들은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딸이 아들에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문제라고 했던 말이 진짜였는지 아들이 공부를 시작하자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생이 기특했는지 딸은 대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아들의 공부를 정말 열심히 챙겨주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이들 공부에는 많이 신경을 못 써줬는데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니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딸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따라갔던 아들은 결국 자기 누나를 따라서 나란히 의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한 명도 경사인데 자식 둘이 의대에 합격하고 나니 그 기쁨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주변 엄마들이 대체 비결이 뭐냐고 들들 볶아대도 마냥 웃음이 났습니다. 두 아이만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늘 배가 불렀어요. 그 옛날 고사리 손으로 남편을 살렸던 딸은 이제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쉽고 돈 많이 버는 과를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심지가 굳었던 딸은 흔히 말하는 비인기과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쉬는 날이면 동생을 끌고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빼먹지 않았어요. 우리 희주는 제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인생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님을 꼭 닮았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의대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어쩜 자기랑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어요. 한편으로는 애지중지 아껴 키운 딸을 떠나보낸다는 생각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 혼주석에 앉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 마음속에 흘러갑니다. 마지막 행진을 앞두고 활짝 웃는 딸의 얼굴을 보니 문득 형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45년 전 쏟아지는 비를 향해 달려가던 저를 붙잡고 망설임 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바로 그 모습이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외로움밖에 몰랐던 그 시절 저에게 선뜻 손을 내밀어준 형님과 아주버님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형님과 아주버님을 만나 오랜 회포를 풀고 있을 시부모님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한결같이 저를 사랑해준 남편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그분들 덕분에 제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두 아이도 만나게 되었으니 이 정도면 제 인생도 무척 행복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 하늘에서 지금 이 모습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희주가 이렇게 예쁘게 훌륭하게 자라서 결혼을 해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우리 희주가 사랑이 참 많아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곁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참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특별히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자란 걸 보면 누가 봐도 형님과 아주버님 자식 맞죠. 그런데요, 희주는 저랑 남편 자식이기도 해요.
희주 3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키우면서 단 한순간도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두 분에게 죄송스러워서 저는 항상 이순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희주의 엄마로서 우리 희주 시집 잘 보낼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아이들 자리 잡는 거 더 보고 가족들 대표해서 손주들도 보고 호사 조금 더 누리고 그때 되면 형님, 아주버님, 어머님, 아버님 곁으로 갈 테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가족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하객들 사이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딸과 사이를 보면서 조용히 다짐해 봅니다. 차가운 비를 막아줬던 형님의 우산처럼 저도 두 사람이 언제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겠다고, 아무 때나 찾아와도 따스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주겠다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